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역사의 전환기는 출중한 지도자를 기다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뭔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역사의 전환기,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시대가 전환될 때에는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은 민중이기 때문에 민중들이 어떻게 나서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시대가 바뀌기 위해선 여러 가지 민중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 환경이 무르익으면은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왕조가 있으면 어떤 정치인이 나서서 정변을 시도한다든가 아니면은 민중이 나서서 혁명을 시도한다든가 뭐 이런 계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는 어떤 정치인, 어떤 출중한 정치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좀만 더 들자면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지 않습니까? 이때 창제할 때 자연스럽게 창제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사대주의적인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한글을 반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대에 굴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여성 참정권을 예로 들면은 처음으로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게 1893년에 뉴질랜드에서였대요. 이때 국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찬성이 20, 반대가 18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명만 찬성이 아니라 반대를 했어도 실현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언제가 됐든지 간에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이 어떤 한 사람의 결단이 역사를 그만큼 앞당긴 거죠. 이 한 사람이 만약에 반대를 했으면 역사가 그만큼 늦어졌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역사의 전환기에는 출중한 정치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시대를 바꾸는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바로 우리 시대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분단된 시대잖아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뤘지만은 곧바로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분단이 됐던 시기가 70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런 시기가 이제는 2018년만 해도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에는 분단과 뭐 반공, 반북 이런 것보다는 평화, 번영, 통일이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미 정상회담도 열어내게 됐죠. 이런 것들이 명백히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단 시대, 그 분단 시대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의존하던 시대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현실로 만들려면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를 실제로 열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유명한 수상소감 중에 배우들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 촬영장에서 제작진이 밥상을 차려놓고 나는 숟가락만 들었을 뿐이라면서 제작진의 공로를 치하하기도 하는데 지금 밥상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누구든 먹으면 되죠. 근데 뭐 제작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냐, 배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어쨌든 이걸 차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떠먹는 역할도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출중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결단을 내리는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지금 이 결단을 내릴 출중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정치인 중에 표가 될 일만 하는 정치인은 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나서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국민은 그런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높게 보죠.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누가 있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을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뭐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냐 하면은 바로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이 바로 1948년에 북한으로 가던 사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 육신을 조국이 요구하면 당장이라도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유명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을 방북한 게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동시에 분단이 됐죠. 왜냐면 해방되면서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아니잖아요.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른바 미군정을 실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군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선 단정이라고 해서 단독 선거를 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이승만 같은 친미주의자를 내세운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거는 이 단선 단정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1948년에 제주도에서 사삼항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삼항쟁에서도 제주도 도민들이 외친 게 뭐냐면은 단독 선거 반대한다. 미군 철수해라. 이런 구호를 들고 투쟁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미군정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한 거죠. 이걸 진압한다고 미군정이 뭐 제주에서만 3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를 죽였다 그래요. 이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단선, 단정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인 것던 거죠. 당시 정치 지도자 중에 유명했던 분이 여운형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여운형 선생님도 분단을 막으려다가 암살당해 돌아가셨죠. 이럴 때 김구 선생님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야,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구나. 미군정 하는 말에 고분고분 따라야겠구나. 이렇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민중들이 분단을 바라지 않고 자주 통일 독립을 바랐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그게 바로 김구 선생님이 방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같은 분이 방북을 해서 뭘 했냐. 남북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열었던 거예요. 이 연석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좋은 합의들을 했습니다. 합의 사항을 4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거거든요. 38선 이남에는 미국 군대, 38선 이북에는 소련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북 지도자들이 모여서 외국 군대 즉각 철수해라. 철수해도 우리 민족, 남과 북 민족은 내전을 일으키지 않겠다. 외국 군대만 철수하면은 즉시 임시 정부를 만들고 이 임시 정부가 전조선 선거를 실시하자. 그렇게 해서 단독 자주적인 독립 정부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과 북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한다. 라고 합의를 맺은 겁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미군정이 38선 이남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 합의를 맺고 남쪽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결국에 암살당해 돌아가셨죠. 김구 선생님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목숨을 걸고 이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합의가 정말로 참 의의가 깊은 게 이 합의가 없었으면 역사는 어떻게 남았겠습니까? 남한에는 이승만 같은 정치인만 있었다고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이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마치 이승만이 이야기한 게 남한의 정치인들이 모두 이승만에 동의를 했고 이승만이 남한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있었고 김구 선생님이 남북연석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은 우리 민족을 대표할 수 없고 정당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된 건 거죠. 그리고 지금 역사에 보면은 남북이 분단된 게 우리 민족끼리 분열을 했기 때문에 분단이 됐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남북연석회의를 감으로써 이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싸웠기 때문에 분단을 한 게 아니라 미국과 친미 사대주의자인 이승만 같은 사람 때문에 분단됐다는 걸 증명,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도 어떻게 봅니까? 김구 선생을 의인으로 보죠. 김구 선생님이 추구하던 자주통일 국가를 세우려는 게 옳았고 정통성이 있는 걸로 보고 이승만은 매국 매족을 한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김구 선생님을 봤고 두 번째로 볼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도 한국 현대사에서 절대로 이제 지워지지 않을 뿐이다. 영원히 기억될 뿐이죠.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정치인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는 특히 2000년도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6.15 공동선언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면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조국 통일의 이정표라고 불리거든요.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결국에 통일을 하게 될 텐데 6.15 공동선언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죠.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높게 평가받으실 만한 게 평화통일론을 젊으셨을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끝내 정상회담까지 열어내셨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항복판에 들어서게 된 게 1971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때 당시 신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평화통일론을 주창한 거예요.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말고 공존하자.
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교류를 해가지고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큰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은 박정희가 반공이 국시다라고 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때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아시겠죠? 우리는 뭐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공 정신에 투철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반공을 온 국민이 외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뭐도 했습니까? 반공 글짓기 대회, 반공 포스터 그리기, 반공 운병 대회 뭐 이런 것들을 늘 일상적으로 하던 때였거든요.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게 온 국민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닐 때였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어땠습니까? 이 교련이라고 해서 학생들까지도 군사교육을 시키던 시절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때는 반공 반북을 기치로 하는 병영국가를 박정희가 만들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반공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주장한 거죠. 지금은 북진통일하자라는 주장을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반북 보수 세력인 국힘당이라고 해도 통일을 이야기할 때 대놓고 북진통일하자고 주장하진 않아요. 당연히 통일하면은 평화통일이죠. 근데 당시엔 달랐었다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북진통일이고 평화통일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한국 전쟁을 겪은 지 20년도 채 안 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거는 시대를 앞선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제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일찍부터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시는 바람에 고초도 많이 겪었어요. 가장 먼저 뭐에 시달렸겠습니까? 바로 색깔론, 국가보안법에 시달리는 거죠. 박정희도 뭐 대선 기간 내내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비난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던 한국민주회복통일促진국민회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이적단체로 만들고 막 이랬어요. 박정희는 아예 김대중 대통령을 잡아서 죽이려고 납치 사건까지 일으키기도 했죠.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더니 그 다음으로 들어선 건 전두환 신군부죠. 이 전두환 정권은 어땠습니까? 아예 김대중 대통령이 5.18 폭동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내란 수괴 혐의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그땐 거예요. 사진을 보면은 수감 중에 책을 읽으시는 모습이고 옆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내란 수괴라는 거를 증명하는 증거품이라고 제출한 것들입니다. 이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뭐 물론 그때 전두환 때뿐만이 아니라 1997년에 대통령에 당선될 때도 빨갱이란 비난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 동안을 색깔론에 씌워가지고 사셨죠. 그러니까 1971년에 평화통일을 주창한 대가가 참 혹독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이에서 변절하거나 뜻을 굽힌 게 아니라 그 뜻을 지키면서 그 고비를 이겨내셨죠. 그래서 끝내 대통령이 됐고 그 평화통일 사상을 6.15 공동선언에 담으신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군사독재 시절에 박정희, 전두환 막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국민 속에서도 반공 분위기가 거세.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평화통일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지금처럼 평화통일이 대세가 되는 때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오히려 온 나라에서 북진통일 이야기만 나오면은 언젠가 전쟁을 했겠죠. 북진통일 하자고 하니까. 하지만 김대중 선생님이 선구자가 되어서 평화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1971년 그 당시에 바로 평화통일이 대세가 되진 않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평화통일이 대세가 되게 됐죠. 다음으로 볼 분은 어쩌면 김구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만큼 유명한 건 아니지만은 이분이 하신 말은 유명하죠.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신 분은 유성환 당시 신민당 의원이었어요. 1986년에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국시란 거는 국가의 기본 이념, 기본 국정 방향 뭐 이런 건데 박정희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반공이 국시다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했죠. 근데 유성환 의원이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때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이었거든요. 이 전두환 정권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국가보안법의 전성기라고 불립니다.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극성이었던지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일단 1984년부터 1987년까지 3년 동안 매일 0.9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답니다. 근데 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것도 어떤 시기였냐면은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의 생일이어가지고 책을 줬어요. 이게 너무 친절해서 수상하다고 해가지고 간첩으로 몰려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 중에 하나는 수업 중에 5분 동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좌경 의식화 공작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어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경찰의 어떤 가족이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어떻게 했냐. 국가보안법을 씌워가지고 안가품을 한 거예요. 간첩으로 내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속이 된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설을 썼는데 무협소설을 썼어요. 강북 무림과 강남의 무림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럼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강북의 무림이 야 남진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 소설에. 그래서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막 잡혀가고. 그 국가보안법 유명한 표현이 막걸리보안법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 표현이 나온 것도 이때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술 먹다가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술자리가 있은 지 4달 뒤에 경찰이 잡아갔다는 거예요. 4달 전에 술자리에서 북한을 찬양했다고 해가지고 간첩으로 내몰려서 잡혀간다든가 뭐 어떤 사례가 또 있냐면은 1984년에는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막걸리를 먹고 혼잣말로 정부에 대한 불평을 했는데 이걸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이 횡행하던 시절이었던 거죠. 이런 시절에 유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라고 작심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가 엄청 난리가 났어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되게 시끄러웠던 사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조국 사태가 있죠. 근데 이 조국 사태랑 비교할 수 없게 큰 난리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성환 의원이 이 발언을 한 그날에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로 끝났어요. 국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발언 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여당은 그걸 의결을 해가지고 구속시키죠. 이게 현역 의원이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한 발언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했다가 구속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로도 그렇고 이런 사례는 유성환 의원이 유일무이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통일이 국시라는 말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발언이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작년 10월 소위 국시 발언 파동으로 체포 구속될 때의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길을 결코 택하지 않을 것이며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정치와 삶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한 정치인이 살아서 하는 정치는 물론 죽어서도 계속된다는 정치일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5.18 당시에 윤상원 열사 발언도 생각이 나는데 영원히 산다. 한 정치인이 살아서 하는 정치는 죽어서도 계속된다. 실제로 유성환 의원이 통일이 국시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실제로 구속이 되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그로부터 2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고 헌법이 바뀌었죠. 그 헌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헌법에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됐어요. 유성환 의원이 통일이 국시라고 말하면서 잡혀갈 때에는 야, 통일이 국시인 날이 언제 오나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잡혀갈 걸 무모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실제로 그날은 왔다는 겁니다. 유성환 의원 같은 그런 행동들이 군부 독재의 파열구를 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몇 정치 지도자를 봤어요. 이런 사례들처럼 지금도 이런 출중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출중한 정치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훗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분단 시대인 거죠. 분단을 맞아 미군정이 38선 이남을 점령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권은 미국에 의존해서 안보를 지키려고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지금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2주 전에 아침 햇살에서도 자세히 다뤘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도 간단하게만 내용을 짚어보자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으로 안보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한반도에 안보 불안을 가져오는 게 뭐냐? 바로 한미훈련이라는 거예요. 한미훈련은 북한을 침략하겠다는 훈련이고 그게 미국의 대북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북정책은 평화가 아니라 북한 붕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다 보면은 한반도는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안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미국은 북한을 끊임없이 붕괴시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70년 동안 끊임없이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70년이나 겪었으면은 우리도 이제 교훈을 찾아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어떠냐?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면은 평화를 실현하려면은 미국에 의존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뭘 해야지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냐? 남과 북이 적대하는 것 자체를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침을 하려고 하는 한미훈련을 중단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남북 공동으로 독도 수호 훈련 같은 걸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남과 북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남북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건 거예요. 남북 군사 갈등이 해소가 되면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할 게 없어진다는 거죠. 남북의 갈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안보 실현이다. 안보 분야 말고도 경제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의존하면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을 따라하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정책을 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미국이 요즘에 중국이랑 경제 전쟁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경제 제재하고 관세 매기고 이런 식으로 이기려고 드는 건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하는 것도 보면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경제적으로 뭐 좋은 거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방위 분담금만 해도 지금 대폭으로 인상해서 뜯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보면은 미국이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회담을 하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부자 나라,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한국의 경제 동반자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반대인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일자리를 늘려주려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을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다. 그럼 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살 길이 미국에게 있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살 길은 남북 협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BK 뭐 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남북 협력 사업을 하면은 613조, 20년 동안 613조의 이익을 갖게 된다고 추측을 했어요.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통일된 한반도에 투자하고 싶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 남북협력은 또 어떻게 됩니까? 남북협력은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지금 동북아시아는 엄청난 경제 규모의 나라들이 모여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GDP 규모예요. 각 나라나 지역별로 GDP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건데 동북아시아 보면은 상당히 큰 경제 규모의 나라들이 동북아시아에 몰려 있죠. 동북아를 살펴보면은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 이런 말은 실제로 많은데 실제로 그런 기구가 그런 협력체가 있진 않아요. 보시면은 뭐 유럽연합, 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남미 공동시장, 그리고 또 뭐 아세안, 뭐 이런 경제협력체,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동북아시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남북 분단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남북 경제협력을 하면은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분단된 거는 남과 북, 우리 민족의 손실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손실이기도 하다. 그 말은 반대로 세계적으로 전도 유명한 경제 무풍지가 바로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이걸 하자고 합의한 게 판문점 선언이지 않습니까? 판문점 선언이 뭘 합의했습니까? 안보에서는 남북이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적대하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고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라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경제협력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미국이 막고 있잖아요. 제재 이행해라. 남북경협 안 된다. 아까 살펴본 것 중에 남북 경제 협력을 하면은 20년 동안 600조의 경제 이익을 본다고 돼 있었잖아요. 단순히 평균을 내도 1년에 30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럼 해석하면 되냐? 우리가 남북 경협을 1년 안 할 때마다 1년 미룰 때마다 30조 원씩 날아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게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기회비용이 뭡니까? 이거 할 시간에 다른 걸 했으면은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었겠느냐, 이익이 있었겠느냐를 살펴보는 게 기회비용이거든요. 평균적으로 1년 내 30조 원의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 그걸 알아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면 그걸 순응하고 미국의 허락만 들어다니고 이러면 안 되죠. 내정 간섭을 하면은 이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라는 좋은 합의를 맺어놓고 이게 사라질 판이 됐잖아요. 이게 사라진다는 게 정말 실제로 사라집니다. 2007년도에 14선언을 맺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좋은 내용이 많았었는데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면서 14선언은 사실상 이행되지 못했어요. 판문점 선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크죠. 특히 올해 8월은 정말 큰일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가지고 지난 3월에 한미훈련을 진행을 했죠. 바이든 정부가 지난 3월에는 했는데 이번 8월에는 자기가 알아서 안 하겠다고 할 거냐. 그렇지 않아 보이죠. 8월에도 한미훈련을 진행할 것처럼 보입니다. 한미훈련은 침략적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이 8차 당대에서도 강대강, 선대선, 미국이나 이런 세력들이 적대적으로 나가고 강경책을 쓰면은 북한도 마찬가지로 강경책을 쓰겠다고 천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펴나 지켜봤죠, 북이. 근데 3월 달에 한미훈련을 했어요. 그걸 보고서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그대로 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거에 이어서 8월에도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었다고 보고 군사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북한은 2017년 말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에 한미훈련이 진행이 되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반발을 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군사 대결,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건 어떤 성격의 충돌이냐면은 핵 보유국끼리의 무력 시위가 되는 건 거예요. 평범한 나라 사이에 어떤 군사적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 핵 보유국끼리의 무력 충돌, 무력 갈등, 무력 시위로 번져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 우리가 8월 달에 한미훈련을 하면은 북한이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하겠지? 이렇게 예상했던 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이런 굴레를 끊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건 거예요. 어느 때곤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미국이 한미훈련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거에 미국이 하자는데 어떡하냐라면서 우리도 동참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반도의 안보도 경제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꿔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못했던 이런 시기에서 벗어나서 군사적으로도 남북이 대결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하는 시대를 열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 전략이 아니라 남북 협력으로 동북아 경제 발전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렇게 시대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평화 번영 통일을 요구하는 그걸 지향한다는 거는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이 됐어요.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 열리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때도 사람들이 민주개혁 세력에게 몰표를 주잖아요. 국힘당은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2018년도에 평화번영 통일의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기 때문에 국힘당은 더 이상 우리 정치 세력으로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된 거거든요. 그 국민은 그걸 이미 시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실제로 열기 위해서는 정치인,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김구 선생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유성환 의원의 사례를 봤는데 이런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결단을 내릴 정치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를 들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은 미국이 압박을 하겠죠. 그리고 뭐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뭐 신호를 주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미국을 두려워하고 아직 못하겠어 이렇게 주저할 때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것도 남과 북, 우리 민족의 역량이 미국을 이길 만큼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겁니다. 민족 역량이 미국을 이겼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도 가능했고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던 거죠. 만약에 우리 민족이 그럴 역량이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안 될 건데 무리를 해가지고 한 거다라고 하면은 국민 여론이 그걸 알아요. 2018년도처럼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옵니다. 국민들이 우려를 하죠. 야, 이래도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돼요. 철저히 친미주의자이던 국힘당은 실제로 그런 우려를 했죠. 미국이랑 안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국민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았다는 건 거예요. 우리 민족 역량이 미국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한다는 징후가 농후한데, 이런 시대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이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결단을 내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미국에 의존할 게 아니라 남북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하고, 이게 지금은 어색하고 먼 미래에 일 같고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은 이게 대세가 되고 현실이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열어낼 정치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 시대적 사명을 실현해낼 정치 지도자는 누구이냐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오늘날의 우리 역사가 애타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침 햇살에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아침 햇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